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독재관으로 통치한 기간이 단 5년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짧은 5년 동안 망해가던 공화국을 앞으로 1500년은 더 버틸 대제국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폭군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로마는 사실상 분열 직전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마의 유산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의 금융, 경제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정책들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죠. 오늘 영상 구독 버튼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지혜라는 무형자산이 추가되는 카이사르의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를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럼 죽어가던 로마를 초인류 제국으로 만든 남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제혁명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카이사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로마 건국의 주역인 율리우스 가문 출신이니까 혈통 자체는 금수저가 맞긴 한데 빛이 바랜 금수저였죠. 카이사르 시대쯤 되니 이런 오래된 귀족 가문들은 대부분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 귀족 혈통이 그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았죠. 예를 들어 당시 귀족은 호민관이라는 아주 막강한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호민관이 뭐냐면 귀족이나 지배 계급으로부터 평민을 보호하는 말 그대로 서민의 편에 선 정치인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로마에서 정치인이 된다는 건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빡센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영향력이 필요했는데 카이사르 가문에는 그럴 만한 자원이 없었죠. 당시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정치는 국가 경영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하이패스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부정부패를 통해서였죠. 참, 예나 지금이나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만연한 부패와 탐욕은 국가를 좀먹었고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지배층은 농민들을 강제로 평생 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군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 썩어빠진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고 판을 갈아엎어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독재자를 원하고 있었죠. 로마의 통치 방식을 재정의할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된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원전 84년 카이사르는 코르넬리아라는 귀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장인어른이 당시 로마의 독재자였던 술라의 정적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술라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술라는 카이사르에게 코르넬리아와 이혼하라고 명령했지만 카이사르는 이를 거부하고 군에 입대하는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이 반항이 바로 그가 로마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24년 동안 그는 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차근차근 계급을 밟아 올라갑니다. 마침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로마의 한 속주를 다스릴 만한 명성과 경험을 쌓게 되죠. 1년 후 그는 폼페이우스라는 막강한 동맹의 지원을 받아 집정관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집정관은 로마 공화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최고 권력자였고 카이사르는 이제 공화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폼페이우스 밑에서 일하면서도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 동맹으로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다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교묘하게 줄타기를 했죠. 하지만 그들 둘 다 젊은 카이사르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두 거물의 호의를 모두 이용하여 갈리아 지역의 총독 자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막강한 군대를 키워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세력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동맹이자 멘토였던 폼페이우스는 이제 비밀리에 그의 적이 되었죠. 마침내 크라수스가 죽자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라고 명령하며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당연히 카이사르는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49년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루비콘강을 건넜고 이는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패배했고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공화국의 독재관으로 선포됩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개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이사르의 다음 목표는 로마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금융과 경제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면적인 토지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부유한 가문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특히 토지를 불공정하게 독차지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소수의 부자들만 계속 소유하는 것과 같았죠. 그의 정책은 로마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제공했고 이는 그들에게 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열어준 거죠. 실업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공공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데 착수했습니다. 그는 무상으로 곡물을 배급받던 시민의 수를 3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제국 전역에 새로 건설된 도시들로 본의 기회를 잡도록 유도했죠. 이 조치는 카르타고나 코린토스처럼 이전에 파괴되었던 도시들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곡물 분배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소아시아와 시칠리아에서는 세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이전의 낡은 행정 시스템은 그곳 시민들을 착취하며 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어야 할 곳에 부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악습에 종지부를 찍었죠. 그의 핵심 관심 분야 중 하나는 농업이었습니다. 로마는 수년간의 분쟁과 잘못된 경영으로 황폐해져 밭은 방치되고 생산성은 급감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재산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농업을 위해 토지를 재분배하고 새로운 소유주가 그 땅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농민들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죠. 결국 잉여 농산물은 상업적으로 유통되어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부채 탕감 정책 또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급진주의자들은 모든 빚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이사르는 그들과의 절충안을 원했습니다. 그는 전쟁 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빚을 청산하고 이미 지불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해결책이었고 채무자들의 부담을 4분의 1이나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균형 잡힌 방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더 이상의 사회적 불안을 막았습니다. 제국의 수입이 개선되고 재정이 안정되자 그는 로마의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로마와 제국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더 많은 사용 가능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남쪽의 습지를 배수했고 상업지구에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로마 상인과 장인들이 교역하고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또한 새로운 극장, 사원, 그리고 넓은 항구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그는 로마 경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건축에 대한 비전은 이탈리아를 넘어 먼 속주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무역과 군사이동을 위한 해상 경로를 간소화할 코린토스에 새로운 운하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이사르의 개혁 중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로마 화폐의 전면적인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통화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사르는 아우레우스라는 금화를 도입했는데 이 금화는 훗날 수세기 동안 로마의 부와 신뢰의 표준이 됩니다. 그의 화폐 개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는 은화와 동화의 생산도 개선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무게 기준을 설정하고 이조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조폐 과정을 중앙 집중화했습니다. 화폐의 품질과 일관성에 대한 그의 헌신은 대중의 신뢰를 높였고 그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역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로마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결국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로마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로마 경제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대한 영토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경제적 비전과 정책은 고대 세계가 부러워할 제국 경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금융 및 경제 정책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 외에도 카이사르는 수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로마 국가를 재편성하고자 했고 로마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사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 중 하나는 포괄적인 인구 조사였습니다. 수년 동안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고통받았고 많은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혼란을 틈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들도 많았죠. 카이사르는 인구를 평가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시민수를 세고 로마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배급되던 무료 공물을 부당하게 받아온 부적격 거주자들을 식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러한 시민 혜택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여 시민 복지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인구 재증가 역시 카이사르의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로마의 국경이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해졌죠. 카이사르는 대가족을 장려하여 도시의 인구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곡물 보충제를 제공했고 20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이 3년 이상 집을 떠나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예외였죠.
이를 통해 카이사르는 가족 성장을 장려하고 로마 방어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개혁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구조에는 여전히 심각한 불균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제국은 거의 2배로 커졌지만 정부의 규모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공화국은 오랫동안 600명의 원로원 의원, 행정관, 총독 및 그들의 개인 보좌관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새로운 영토에 증가된 행정 요구사항을 따라잡기 위해 이 관료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원로원의 규모를 늘려 의원 수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주요 관리들의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판사에 해당하는 법무관은 10명에서 12명으로 현대의 시 공무원에 해당하는 조영관은 4명에서 6명으로 현대의 재무관에 해당하는 회계감사관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속주과세에 더 많은 공정성을 가져왔고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는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개혁은 또한 원로원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원로원이 오래된 귀족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군인, 해방노예의 아들들, 그리고 그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의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은 광범위한 시민권 부여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시민권과 소소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전 전쟁 중 그의 삼촌이 세운 선례를 기반으로 삼았죠. 그 결과 카이사르는 갈리아 공동체들이 그에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갈리아인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새로 정복된 속주들의 충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단지 정복된 피지배자가 아니라 제국의 지분을 가진 로마인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도 이 특권을 받았으며 이는 오래된 로마 귀족 사회를 뒤흔드는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외부 출신의 새로운 원로원 의원들이 대거 합류하여 통치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이념적 의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실용주의에 기반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사람들에게 항상 공정하지는 않았죠. 그는 사회의 평판이 좋지 않은 구성원들을 겨냥한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인, 무덤 파는 사람, 검술 강사, 그리고 그가 포주와 배우라고 부른 사람들과 같은 특정 직업군이 행정관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층 계급 구성원들이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지만 그의 정책은 당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는 그의 의도를 반영했습니다. 그의 실용주의는 또한 그가 원로원의 많은 구성원들을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을 보존하려는 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지휘하는 독재관으로서 카이사르는 쉽게 원로원을 해체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원로원을 성장하는 제국 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꾸려는 야망을 넘어 그는 시간 자체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달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죠. 기존 로마 달력은 355일의 태음 주기를 따르는 혼란스러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절 행사 및 축제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했죠. 보다 일관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리스 수학자 소시게네스와 협력하여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달력은 25일의 태양년을 기반으로 했으며 4년마다 추가 윤년을 두었습니다. 달력을 재설정하기 위해 기원전 46년은 무려 445일로 연장되었고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의 개혁은 서양 세계에서 16세기 이상 지속된 신뢰할 수 있는 틀을 확립했습니다. 사실 현대 달력은 본질적으로 카이사르가 만든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약간의 조정만 가해진 것입니다. 그는 1년의 길이를 약간 과대평가하여 약 131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1500년대에 이르러 달력은 계절과 10일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마침내 1582년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그 해에 10일을 없애고 윤년 규칙을 변경하여 달력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입니다. 율리우스력은 아마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가장 상징적인 유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개혁들도 현대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화폐 표준화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무역과 상업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통일된 통화라는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경제 안정과 국경 간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당시 이 통일된 통화는 권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정치적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카이사르의 생각과 영향력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또한 시민권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수 엘리트의 배타적 특권이 아닌 더 넓고 보편적인 권리로 장려했습니다. 제국 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확대함으로써 그는 포용성에 대한 강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시민권에 대한 관점과 평등한 국가 권리의 이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토지 재분배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강력한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카이사르는 더 공정한 토지 할당을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정부들이 널리 채택한 토지 개혁 정책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카이사르의 끊임없는 개혁은 대중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정적들과 심지어 일부의 동맹들 사이에서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권층인 로마 엘리트들은 그를 로마 공화국과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협이나 대화 대신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암살이 현상 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3월의 이데스로 알려진 날, 카이사르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이끄는 암살자 그룹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살자들의 실망스럽게도 이 폭력 행위는 공화국의 복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는 파괴적인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궁극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무대에 오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로마 공화국의 영원한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로마만큼 오래 지속된 제국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가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카이사르의 개혁과 통일된 비전이 없었다면 로마는 수세기 전에 분열되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가 로마 공화국을 안정시키고 제국의 영원한 유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카이사르는 자신의 독재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빠르게 증명했습니다.
대신 그는 오랫동안 공화국을 갉아먹어온 부패를 근절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괴 직전에 공화국을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암살자들은 그가 공화국을 파괴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의 암살 자체가 로마가 재정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촉발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카이사르는 로마를 통일하고 강화하려 했던 비전가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화국의 이상을 희생시키면서 로마를 재편한 권력에 굶주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로마의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철권 통치자였을까요? 역사가 카이사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관점의 문제로 남아있지만 그의 유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를 개혁가로 칭송하든 권력욕의 찬 인물로 보든 로마와 전 세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명백합니다.